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력의 중심에서 생존자로 평양에서 서울로 나아간 한 남자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친구와 생존,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성택, 그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2013년 12월을 떠올리실 거예요. 저에게 그는 권력 2인자가 아니라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정확히 3일,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남아서 죽을 것인가, 도망쳐서 살 것인가. 저는 지금 70세,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산이 보이는데 맑은 날이면 저 너머 평양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12년 전 제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12년 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새벽 3시였어요. 전화벨이 울렸는데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동무 내일 오전 10시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목소리가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제 목을 조여왔어요. 3일 전 12월 12일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죠. 장성택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당에서 제명하고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명이 아니라 제거였다는 걸. 처형이었다는 걸. 장성택은 제 친구였습니다. 1980년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는 똑똑하고 야심 있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일했고 승진하고 권력의 계단을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아가니까요. 창문을 열었어요. 12월 평양의 새벽은 얼음처럼 차가웠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쉬는데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고 저 멀리 대동강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죠. 속으로 되뇌었어요. 진정해.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장성택의 측근들은 이미 10명 이상 사라졌고 저도 그 명단에 있다는 걸요. 보위부 출두 명령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세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내일 오전 10시에 보위부로 가기. 순순히 따르면 고통이 덜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장성택의 측근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죄였으니까요. 두 번째,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기. 쉬운 선택이었어요. 고통도 없고 가족에게 연좌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낮아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친구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세 번째, 도망치기. 가장 위험하지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죠. 성공 확률은 30%, 실패하면 잡혀서 더 끔찍한 고문을 받을 거였어요.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증언할 수 있었고 친구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요.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58세였고 아내와 딸이 있었으며 손자를 한 번 더 안고 싶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였죠. 살고 싶다는 것. 두 번째는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장성택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고 누명을 썼으며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로서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죠. 세 번째는 자유였습니다. 평생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감시받고 통제당하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새벽 4시였습니다. 6시간 후면 출두 명령을 어긴 게 발각될 거였어요. 12시간 후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거였고 24시간 후면 국경 봉쇄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서재로 갔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는데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 잘못 눌렀습니다. 세 번째에 열렸고 안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미화 1만 달러.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는데 권력자라고 해도 외화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있었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짜 신분증과 여행 증명서. 3년 전 중국 출장 갈 때 만들어둔 것이었는데 이름은 김영수, 직책은 무역회사 직원이었어요. 완벽한 위조였습니다. 뇌물을 주고 만든 거였죠. 세 번째, 장성택과 찍은 사진 한 장. 1995년 김일성 종합대학 동창회에서 찍은 거였는데 두 사람 다 젊고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 하나가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친구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죠. 사진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이건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가장 평범한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인민복의 낡은 외투, 해진 가방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옷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58세당 간부가 아니라 58세 무역회사 직원 김영수가 서 있었어요. 아내 침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는데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깨우고 싶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함께 탈출하자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둘이 함께 도망치면 들킬 확률이 2배가 되고 만약 제가 잡히면 아내는 무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미안하오. 살아야 하오. 꼭 다시 만나겠소. 짧았지만 제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사랑을, 미안함을 어떻게 한 줄로 쓸 수 있겠어요. 새벽 5시 10분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 귀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로 나왔고 경비원이 졸고 있었어요.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줄였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평양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평양역까지 3km였어요. 걸어서 40분 거리였는데 택시를 타면 기록이 남고 버스는 아직 운행 전이었습니다. 걸어야 했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평양역에서 청진행 기차 타기. 아침 6시 20분 출발이었는데 출두 명령 시간 전이라 아직 수배되지 않았을 거였어요. 신분증 검사는 있지만 가짜 신분증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청진에서 무산으로 가기. 청진에서 무산까지는 버스로 5시간이었는데 국경 도시였죠. 두만강이 있는 곳이었어요. 3단계 무산에서 국경을 넘기. 가장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있고 지뢰밭이 있으며 철조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경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0년 시찰 때 본 틈새였죠. 4단계 중국 투먼시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 베이징까지 기차로 30시간이었는데 그곳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4단계였어요. 각 단계마다 잡힐 수 있었지만 모든 단계를 통과하면 자유였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어요. 새벽 6시였는데 역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동자들, 장사꾼들, 출장 가는 간부들이었죠. 저는 그들 사이로 조용히 섞여 들어갔어요. 매표소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매표원이 보였는데 중년 여성이었어요. 청진까지 한 장이오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매표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3초였을 거예요. 하지만 30초처럼 느껴졌죠. 신분증 주시오. 가짜 신분증을 건넸어요. 손이 젖어 있었는데 땀이었습니다. 매표원이 신분증을 들여다보고 컴퓨터를 확인하고 다시 제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표를 내밀었어요. 좋은 여행 되시오. 살았습니다. 승강장으로 갔어요. 청진행 기차가 서 있었는데 낡고 오래된 기차였습니다. 3호차에 올랐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도 저를 볼 수 있었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6시 15분이었어요. 5분 후면 출발이었는데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승강장을 보위부 요원들이 순찰하고 있었고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모르는 척해. 자연스럽게. 김영수야, 넌 무역회사 직원이야. 요원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 봤는데 그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어요. 6시 20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퀴가 레일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덜컹. 평양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 시내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평생 살던 도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보였으며 제가 일하던 당사가 보였어요. 모두 작아지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사람이 볼까봐요.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죠. 평양을 떠났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황량한 들판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으며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8시간 여정이었는데 그 8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매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을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2시 30분 청진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는데 추웠어요. 평양보다 훨씬 추웠죠. 함경북도 청진은 항구 도시였는데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무산행 버스는 오후 4시 출발이었는데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1시간 30분이 제일 길었어요. 터미널 구석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보위부 요원 같은 사람이 있는지,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착각이었죠. 4시가 되었어요. 무산행 버스에 올랐는데 낡은 버스였습니다. 뒤쪽 자리에 앉았고 창밖을 봤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청진에서 무산까지 5시간이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는데 붉고 슬픈 색이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석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9시 무산에 도착했어요. 어두웠습니다. 국경 도시라 그런지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군인들이 많았고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작은 여관을 찾았어요. 간판도 없는 허름한 곳이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신분증도 묻지 않고 방을 내줬습니다. 1박에 500원이었죠. 방은 좁고 추웠지만 안전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는데 금이 가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는데 추워서가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성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친구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웃고 있었죠. 속으로 말했어요. 철수야, 형이 꼭 살아서 내 이야기를 전할게. 약속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잠이 왔어요. 아마 너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도 없이 저절로 깨어났는데 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위험한 날이라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는데 12월 무산의 새벽은 칠흑 같았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이 가까웠죠. 가방을 챙겼어요. 미화 1만 달러, 가짜 신분증, 장성택 사진, 그리고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가볍게 움직여야 했어요. 여관을 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는데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죠. 두만강까지 8km였어요. 걸어서 2시간 거리였는데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국경수비대의 교대 시간이었고 그때가 가장 경계가 허술했어요. 6시에서 6시 30분 사이 딱 30분의 기회였습니다. 산길을 올랐어요. 어두워서 발밑이 잘 안 보였는데 넘어질까봐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아팠으며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58세의 몸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속으로 되뇌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5시 40분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강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국경이었죠.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2010년 시찰 때 본 경로를 떠올렸어요. 강 하류 쪽에 철조망이 끊어진 곳이 있었는데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 돌이 굴러가는 소리라도 나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15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어요. 높이가 3m였는데 철조망 위에 가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곳을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던 그 틈새가 아직 그대로였죠. 주변을 살폈습니다. 국경수비대 초소가 5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불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죠. 시계를 봤어요. 5시 58분이었는데 2분 후면 6시였습니다. 6시 정각이 교대 시간이었고 그때 30분 동안 초소가 비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철조망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좁았습니다. 가방이 걸렸는데 천천히 빼냈어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통과했어요. 두만강 얼음 위에 섰습니다. 중국까지 200m였는데 얼음 위를 걸어야 했어요. 얼음이 깨질 수도 있었고 총소리가 날 수도 있었으며 지뢰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죠. 첫 발을 내디뎠어요.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멈췄어요. 5초를 기다렸는데 총소리는 없었습니다. 계속 걸었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천천히 걸었는데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숨소리도 크게 들렸고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있었죠. 50m를 걸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라. 국경수비대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뛰었는데 미끄러웠어요. 넘어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속으로 외쳤죠. 뛰어. 뛰어. 죽어도 중국 땅에서 죽어.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얼음에 총알이 박혔는데 제 옆 2m 지점이었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다시 총소리. 탕. 탕.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1m 지점이었는데 얼음 파편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0m 남았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하지만 뛰었어요. 50m, 30m, 10m.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어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국경수비대가 강 건너편에 서 있었는데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쏠 수 없었죠. 그들은 그냥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걸어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 투먼시까지 3km를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죠. 투먼시 외곽에 도착했어요. 작은 마을이었는데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고 김치 냄새가 났어요. 고향 같았지만 고향이 아니었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라고 했는데 한국어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알아본 거였죠. 탈북자라는 걸. 뒤쪽 방에서 드세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뒤쪽 방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탈북자였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겁고 얼큰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살아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베이징 가실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역까지 태워드릴게요. 조심하세요. 공안들이 많아요. 고마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투먼역에서 베이징행 기차를 탔습니다. 30시간 여정이었는데 기차 안에서 30시간을 버텨야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며 화장실도 자주 못 가는 30시간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중국 대륙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넓고 거대했습니다. 북한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건물이 많았으며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했는데 송환되면 죽음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죠. 기차가 심양을 지나고 텐진을 지나고 베이징으로 향했어요. 30시간이 30일처럼 느껴졌는데 매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을 것 같았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오후 3시 베이징역에 도착했어요. 내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어가 사방에서 들렸고 한자 간판들이 보였으며 차들이 빵빵거렸어요. 압도되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요라고 한국어로 말했는데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들었습니다. 20분을 달렸어요. 베이징 시내를 지나가는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도로는 넓었으며 사람들은 바빠 보였어요.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는데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대사관 정문까지 50m였는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중국 공안이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뛰었어요. 대사관을 향해 전력으로 뛰었는데 58세의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40m, 30m, 20m. 공안이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m, 5m. 대사관 정문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주먹으로 3개 쳤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어요. 한국 사람이 나왔는데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공안이 문 앞에 섰는데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어요. 대사관 영토는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냥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숨을 헐떡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살았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3시간 동안 제 신분을 확인했는데 이름, 나이, 직책, 탈북 이유를 물었어요. 모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성택의 친구였다는 것, 숙청 위기에서 도망쳤다는 것, 증언하고 싶다는 것을요. 장성택 동지의 측근이셨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30년 동안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7일을 대사관에서 보내야 했는데 7일이 7년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 숙소에 머물렀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베이징 시내가 보였어요. 자유로운 도시였죠.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는데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살아남았다는 게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성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구겨지고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형이 한국에 갔어. 내 이야기를 꼭 전할게. 201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이었죠. 공항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박철호 선생님이시죠? 환영합니다. 환영받는다는 말이 이상했어요. 평생 감시받고 의심받다가 처음으로 환영받고 있었으니까요. 버스에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였는데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는데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고 짐을 풀었어요. 미화 1만 달러와 장성택 사진이 전부였죠.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자본주의 교육, 생활 교육을 받았는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신용카드, 인터넷, 스마트폰, 지하철이 뭔지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권력자였어요. 당 간부였고 사람들이 저를 동지라고 불렀으며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탈북자였죠.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박철호인가 아니면 탈북자인가? 친구의 친구인가 아니면 도망자인가? 3개월이 지났어요. 2014년 3월이었는데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착금 700만 원을 받았고 서울 은평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10평짜리 방이었는데 평양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썼는데 막막했습니다. 북한 당 간부 경력을 어떻게 쓰죠? 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편의점에 지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나이가 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59세였습니다. 편의점 알바하기엔 늙었다는 뜻이었죠. 식당에 지원했어요. 탈북자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동안 20곳에 지원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어요. 나이, 탈북자 신분, 한국 사회 경험 없음이 이유였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착금 700만 원 중 월세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썼고 생활비로 100만 원을 썼으며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개월치 생활비였죠. 절망스러웠어요. 국경을 넘고 중국을 건너고 한국까지 왔는데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원룸 창문을 열고 밖을 봤는데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빛 속에 없었습니다. 밖에 있었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장성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낡아 있었습니다. 철수야, 형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없었어요. 친구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구인 광고가 있었는데 주유소 야간 근무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이 제한 없음, 탈북자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세요. 다음 날 주유소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50대 남자였는데 저를 보더니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첫 직장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힘들었어요. 밤새 서 있어야 했고 추웠으며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월급은 150만 원이었는데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4년 9월이었는데 야간 근무에 익숙해졌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 생활이었죠.
어느 날 밤 새벽 3시였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탈북자신가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10년 전에 왔어요. 반가웠어요.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주유소에서 일했거든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그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탈북자 모임이 있어요.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만나는데 오세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일요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탈북자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힘들게 한국에 왔고 고생하고 있으며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었어요. 다 같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었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했고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 웃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살 수 있겠다고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성택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철수야, 형이 조금씩 살아가고 있어. 내 이야기도 곧 전할게. 약속해.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는데 이번엔 달라 보였습니다. 저도 그 불빛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불빛이지만요. 주유소에서 2년을 일했어요. 2016년이 되었는데 61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익숙해졌고 생활도 안정되었어요. 매달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교회에 가는 일상이 생겼죠. 교회 탈북자 모임에서 김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20년 전에 탈북하셨어요. 철호 씨, 이제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성택 이야기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가슴이 뛰었어요. 3년 동안 생존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정작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잊고 있었습니다. 증언이었죠. 김 권사님이 기자를 소개해줬어요. 한국일보 기자였는데 3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박철호 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3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2013년 12월 그 3일을 장성택과의 30년 우정을 탈출 과정을 모두 말했어요. 기자는 노트북으로 받아 적으면서 가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사로 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어요. 장성택 처형 3일 후 친구는 도망쳤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일면 기사였습니다. 제 사진도 실렸고 장성택과 함께 찍은 그 사진도 실렸어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화가 왔고 이메일이 왔으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신문사, 방송국, 심지어 외국 언론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 달 동안 10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10번 반복했는데 힘들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계속 떠올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요. 인터뷰 중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장성택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따뜻하고 의리 있는 친구였어요. 권력 2인자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었죠. 그 대답이 기사 제목이 되었어요. 장성택은 권력자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2016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장성택 처형 3주기였는데 서울 광화문에서 추모식이 열렸어요. 탈북자 단체가 주최한 것이었는데 저도 참석했습니다. 100명 정도 모였어요. 대부분 탈북자였는데 장성택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촛불을 켰고 묵념을 했으며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마이크 앞에 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꺼냈는데 준비한 글이 있었어요. 장성택 동지는 제 친구였습니다. 30년을 함께 보냈고 웃고 울고 꿈꿨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했고 욕심도 있었으며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친구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다고요. 당신이 살았던 삶을, 꿈꿨던 것을, 억울하게 떠난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친구여, 평안히 쉬세요. 촛불을 내려놓았어요. 100개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작지만 밝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는데 슬픔이기도 했고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친구를 보낸 것 같았어요. 2017년이 되었습니다. 62세였는데 주유소를 그만뒀어요. 야간 근무가 더 이상 힘들어서였는데 무릎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죠. 김영희 권사님이 제안했어요. 탈북자 상담원을 해보는 게 어때요? 경험이 있잖아요. 탈북자 지원센터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든 게 뭔지, 외로운 게 뭔지, 희망을 잃는 게 뭔지 알아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센터에서 일했어요. 새로운 탈북자들을 상담했는데 대부분 20대에서 40대였습니다. 젊었지만 눈빛은 늙어 있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 20대 청년이 왔습니다. 이름은 김철수였는데 장성택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20곳에 떨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말했어요. 저도 20곳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에 합격했죠. 정말요? 정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곳만 합격하면 되니까요. 그 청년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일주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합격했어요. 편의점인데 합격했어요. 웃고 있었는데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할 일이구나.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것이구나. 상담원으로 3년을 일했습니다. 2020년이 되었는데 65세가 되어 있었어요. 수백 명의 탈북자를 만났고 상담했으며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찾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갔으며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재회했어요. 그들의 변화를 보는 게 좋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6개월 후 다시 만나면 웃고 있었어요. 1년 후에는 꿈을 이야기했고 2년 후에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40대 여성이 찾아왔어요. 1년 전에 상담했던 분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딸도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도움이 된 거였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그 여성이 웃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가 힘내거든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권력자도 아니었고 그냥 탈북자도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2020년 12월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센터도 문을 닫았고 상담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책을 쓰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를, 장성택 이야기를, 탈북과 정착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후세에 전하고 싶었죠. 매일 3시간씩 썼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서 기억을 떠올리고 문장으로 만들고 수정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어요. 2021년 6월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친구여 평안이었는데 장성택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책이었어요. 출판사를 찾았는데 작은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판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2021년 12월 책이 나왔어요.
서점에 제 책이 꽂혀 있는 걸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66세에 처음 쓴 책이었죠. 판매는 많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500권 정도 팔렸는데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500명이 장성택 이야기를 읽었고 제 이야기를 알았으니까요. 독자 편지가 왔습니다. 한 20대 대학생이었는데 책을 읽고 울었어요. 북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라고 썼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잊지 말아주세요. 2023년이 되었습니다. 68세였는데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원 일을 5년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센터 직원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는데 케이크와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박철호 선생님, 5년 동안 800명 이상을 도우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800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저도 많이 배웠고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따뜻한 박수였는데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지? 69세인데 아직 할 일이 있을까? 답은 금방 왔습니다. 장성택 기념 사업이었어요. 2024년 탈북자 단체와 함께 장성택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였는데 1년에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인쇄 수익을 기부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500만 원이었는데 5명분 장학금이었죠. 다른 탈북자들도 동참했고 한국 시민들도 후원했어요. 1년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어요. 10명의 청소년이 왔는데 모두 탈북 학생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용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장학금은 장성택이라는 한 인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꿈꿨습니다. 여러분도 꿈꾸세요. 자유롭게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장성택이 누구예요?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는 제 친구였고 여러분처럼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순간 알았어요. 장성택이 살아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이 학생들의 꿈 속에 장학금이라는 형태로요. 2025년 1월이 되었습니다. 70세가 되었는데 새해 첫날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는데 하얗고 아름다웠어요.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던 그 순간을요. 보위부로 출두하시오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을요. 그때 저는 58세였어요. 죽음 앞에 서 있었고 절망적이었으며 혼자였습니다. 지금 저는 70세예요. 서울에 살고 있고 친구들이 있으며 할 일이 있습니다. 12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생존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았다고요. 두 번째는 관계였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센터 동료들, 상담했던 800명, 그들이 저를 살렸어요.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의미였습니다. 장성택을 기억하고 탈북자를 돕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게 제 삶의 의미였어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성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낡아서 거의 찢어질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매일 만지고 보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철수야, 형이 해냈어. 살아남았고 내 이야기를 전했고 내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어. 약속 지켰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는데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도시가 숨쉬고 있었어요. 저도 그 숨결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탈북자 모임에 가야 했고, 오후에는 장학금 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며, 저녁에는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바쁜 하루였죠. 하지만 좋았어요. 바쁘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는데 편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로 웃었어요. 작은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는데 상쾌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는데 걸음이 가벼웠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고요. 첫 번째는 평양의 58년이었습니다. 권력자로 살았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시간이었어요. 감시받고 두려워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줄타기를 했던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2013년 12월 그 3일이었습니다. 죽음과 탈출 사이에서 선택했던 시간이었는데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3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12년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고 의미를 찾았으며 자유를 느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는데 서울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북한산이 보였고 한강이 보였으며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1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20명 정도 모였어요. 새로운 사람도 있었는데 30대 남자였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죠. 제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시죠? 네. 2달 전에 왔어요. 힘드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나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12년 전 저는 당신과 똑같았어요. 지금은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 남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함께 가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송가를 불렀는데 주님의 은혜라였습니다. 다 같이 불렀는데 목소리들이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냉면이었는데 다들 웃으며 먹고 있었어요.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고 꿈을 말할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은평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집이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책장을 봤는데 제 책 친구여, 평안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장성택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친구가 웃고 있었는데 30년 전 그때 그 웃음이었어요. 철수야, 오늘도 내 이름으로 한 명을 도왔어. 30대 남자였는데 2개월 전에 왔대. 힘들어 보이더라. 내가 격려해줬어. 나처럼 버틸 수 있다고 말했지. 사진 속 장성택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형이 이제 70살이야. 많이 늙었지? 하지만 괜찮아. 할 일이 있으니까. 너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의미를 만드는 일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는데 서늘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별들처럼 반짝이고 싶었어요.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삽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의미 있게 삽니다. 12년 전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증명하면서요. 친구여, 평안히. 형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자유를 누리면서요.
당신 목까지 살겠습니다. 약속해요.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일어날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도울 사람이 있으니까요. 전할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게 제 삶입니다. 70세 탈북자 박철호의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이죠. 그걸로 충분합니다.